6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팀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최장 90일간의 정식 수사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연 허익범 특검은 검경에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사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선 야당도 청와대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연루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통성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드루킹 특검,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된 특검, 그 정치적 파장과 함의를 의식한 듯 허익범 특검은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이번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또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 허익범 특검은 검경에서 넘겨받은 4만 7천 쪽 분량의 자료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유의미하다기보다도요,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난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 소정의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과 금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어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 옮긴 데 대해서도 수사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취지로 잘라 말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저는 전혀 개의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도 현판식도 없이 조용하게 수사 개시 첫날을 맞은 허익범 특검은 조용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정석대로 수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드루킹 특검은 최장 90일간의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검의 칼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까지 닿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정신병원 같은 의료기관이나 복지, 구호시설 등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불법 부당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일단 시설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건수 자체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9년 122건이었던 1심 접수 건수는 2012년 278건, 2015년 762건, 지난해에는 856건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수용 해제를 결정한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09년 14%였던 인용률은 2012년 10%, 지난해엔 5.62%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정문에 전혀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결정문들이 많습니다. 너무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유 없다라는 얘기를 3줄짜리 결정문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수용 해제 청구 인용이 2017년 기준 20건 가운데 6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수용 해제 가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의료기관 의견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풀어달라고 청구한 건데 풀어줄지 말지를 해당 기관이나 시설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피수용자 상태나 치료 경과 등 수용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인신구제 청구 시작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님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아가 인신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 등에 따라 격리 구금된 외국인이나 탈북자 등에도 구제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여러 미비점이 있다 보니까 그 보호라는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용 해제 명령에 대한 집행 감독 기관이 없는 점 등 시행 10년을 맞은 인신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바르게 걷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편이 더 낫다.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에게서 한 말입니다. 실제 인신구제 청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신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인공지능 AI와 법률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 토론회 어떤 취지의 토론회인가요? 네, 대한변협과 IT업체 대표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법률 서비스 시장과 어떤 연관이나 영향이 있는지 예측을 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네. 전문성과 복잡성, 대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지식 서비스 산업에 비해 이 법률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ICT 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진단입니다. 네. 왜 그렇게 도입이 늦어지고 잘 안 되는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른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려면 원자료가 되는 데이터가 풍부해야 됩니다. 네. 법률 시장의 경우에는 이 원데이터 자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결에서 네. 2대1로 알파고가 이기면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 이렇게 해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해서 수백만, 수천 개에 달하는 기보를 입력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네. 알파고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바둑을 두게 만든 기술을 바로 이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의 기보처럼 법률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자료가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법원 판결문입니다. 네. 근데 이 판결문 공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3%도 채 안 되는데요. 네. 즉 예를 들어서 1000건 재판을 하면 3건 정도나 판결문을 공개할까 말까라는 겁니다. 네. 이래서는 이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컴퓨터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문제점들은 뭐가 또 지적이 됐나요? 네, 이 법률 상담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런 조항 등을 관련 법조항이나 제도를 손보고 정비해야 한다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국어 음성 인식 등 이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첨단 ICT 산업과 법률 산업 간의 융합이 좀 활성화될 수 네. 있도록 육성 펀드 조성 및 세제 금융 지원 등을 통한 벤처 기업 그리고 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고요. 네. 또 판결문 공개, 또 이 법제도 정비의 문제는 법원의 전향적 결단이나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네. 이 사법부와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법률 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이 네.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도 토론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알파고에 진 이세돌 구단이 인간이 컴퓨터에 진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에 졌다라는 말을 한 게 당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인공지능 AI 컴퓨터가 법률 시장에서도 인간, 법률 소비자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불륜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법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김부선 씨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의 가짜뉴스 대책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서거 당시 옥수동 집에서 미래를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날은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비가 온 날로 추정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고발을 한 것이고요. 김부선 씨는 어제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부선 씨는 가짜뉴스 대책단은 말장난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나는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지만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에 이재명 당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리고 자신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봉화가는 길에 이 당선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내용들이 더 있는 게 있나요? 네, 날짜를 특정 지어서 고발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겁박과 횡포에 해당한다. 그러니 날짜를 특정해서 하지 말고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자신을 고소해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날짜를 특정한 고발이랑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고소해라. 이게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법적으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각자의 어떤 전략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김부선 씨가 날짜를 특정해서 고발하지 말고 직접 자신과의 관계 전체를 직접 고소를 해라라고 말한 뜻은 전체 중 일부 부분에만 해당하는, 즉 어떤 불륜 의혹이라는 전체 중에 그 특정일에 만났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전체가 사실이 네.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떳떳하다면 나와의 관계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직접 고소를 한번 해봐라, 이런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궁금한 게 이재명 당선인이 당사자인데 당사자 본인이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조직에서 고발을 특정 날짜를 정해서 한 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고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직접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혹시나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공방만 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고발한 내용과 같이 어떤 특정 일에 막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것에 집중되기보다는 실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건 전체에 대한 내용이 좀 파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갑갑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경찰청 정보국 한남동 정보 분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경찰청 정보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 오늘은 삼성 무노조 경영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보와 수사, 경찰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 축입니다. 그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경찰청 정보국 한남동 정보 분실이 오늘 검찰에 털렸습니다. 아로라고 부르는 경찰청 정보국 소속 노동 담당 정보관 김모 씨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한 정황을 잡은 검찰이 정보 분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오래 근무한 김 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경찰 수집 정보를 삼성 쪽에 전달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에 협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관련해서 김 씨가 삼성에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도 잡고 대가성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엔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노무현 정부 시절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노무관리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활동은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조 와해 대응 전략을 짠 혐의입니다. 이런 식의 삼성의 노조 와해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삼성전자 본사 등 압수수색 과정에선 인사팀 직원 외장하드 4개에서 6천 건이 넘는 노조와의 공작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절대 안 된다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경영 유지에 따른 일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눈에 흙이 들어간 지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삼성의 불탈법적 무노조 경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조가 절대선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노조도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 감안해도 다만 노조 설립 자체를 이런 식의 불탈법적 방식으로 방해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초헌법적 행위입니다. 아무리 초글로벌 기업 삼성이라도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선진국은 70%가 넘습니다. 검찰의 발본 세권 수사와 삼성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오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등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은 사법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남과 서울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이 가족이 있는 서울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고속도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전문직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다음 달 4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토대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논의됩니다.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울구치소장 등을 지낸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이 오늘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교정, 교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6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